50년대, 60년대 그 미국 미술에서 지금 보시는 마크 로스코 같은 생면 추상이 한참 그 지배적인 그 당시의 미술계를 주도하는 흐름으로 자리 잡은 뒤에 60년대 이제 좀 다른 흐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내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가들이 전부 이것이 나의 내면 풍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 반발이 또 다른 쪽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면 풍경 모두가 다 자기의 주관적인 세계를 표현한 걸 나의 예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반발하는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내면 풍경은 난 모르겠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소비사회의 그 이미지들이 나한테는 더 관심이 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가 앤디 워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추상적이고 명상적이고 또는 아주 격렬한 그런 그 추상화에 맞서서 아예 산업 제품 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주 흔한 그 미국 사람들이 그냥 흔히 먹는 캠벨 수프 깡통인데 그걸 실크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찍어 넣은 거예요. 이름만 이제 다르죠. 수십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덜컥 내놓고 그 당시를 지배하던 그 내면적 추상 미술에 대한 그 비판을 시작하게 됐고 결국 60년대를 통해서 이 작가들 앤디 워홀로 대표되는 이 팝아트 작가들이 미술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미국 미술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세계 미술의 중심지가 됐다는 미국 미술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러니까 미술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고요. 저희도 이 교육을 받으면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냉전 시대에 우리나라도 뭐 냉전 지금까지 지속되는 냉전을 혹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또는 북한에서 하고 있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아예 그 금기 사항이 됐었고 미국식의 추상 미술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수용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그 앞 세대의 사실적인 회화, 국전풍의 사실화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추상을 시작했지만 미국 미술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거예요. 그러던 것이 이제 미국 미술 안에서도 한쪽에는 이런 팝아트와 같이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는 흐름이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래서 훨씬 더 표현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미술을 그냥 그야말로 하얀 캔버스 위에 물감이 하얗게 얹혀져 있는 그런 상태로 가져가는 흐름이 한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을 우리나라 백색 모노크롬, 그러니까 단색화라고 하죠. 화가들이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백이민족이니까 흰색으로 이 미니멀 회화를 한다.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하면서 그 한국화해버리죠. 그래서 그 한국적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표방을 했던 거예요. 70년대 동안. 그래서 사실 미국의 영향도 컸지만 그 냉전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미술에 다양한 여러 가능성들이 있는데 아예 사실주의는 이제 아주 너무 낡은 아카데미즘이니까 우리의 일이 아니고 또 리얼리즘으로 무슨 사회적인 비판을 하는 것도 북한 애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남은 영역이라는 것이 미국 미술이 하는 것 비슷한 그 추상회화, 미니멀회화 아니면 개념미술 이렇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그 7, 80년대가 흘러가고요. 80년대에 이제 한쪽에서 우리가 현실이 이렇게 그 부조리한데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뭐 예술만 얘기한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민중미술 운동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문학에서 한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미술이 뒤늦게 시작한 셈이에요. 문학에서 실천문학이니 뭐 이런 쪽에서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주제로 삼아서 뭔가 그 예술의 의미를 찾는 그런 운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미술에서는 80년대에 시작한 셈이죠. 그리고 그 80년대에 시작한 민중미술과 그 기존 세력인 모더니즘 미술 간의 갈등이 아주 엄청나게 미술계를 분열시켜 놨어요. 다 같은 대학에서 비슷한 시기에 공부한 친구들이 한쪽은 민중 계열이고 한쪽은 모더니즘 계열로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서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선을 긋고 지내게 되는데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자를 하면서 양쪽의 행태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든 이것이 극복돼야지 우리나라 미술이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그러면서 한국 미술계에 좀 별종이 돼버린 셈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유학을 가서 87년에 떠나서 88년부터 독일에 있었는데 그 88년부터 계속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88년에 한국에서는 올림픽이 열렸고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 무너지자마자 뭐 바로 옆에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하여튼 수년간 지속되면서 그 난민들이 계속 독일로 옮겨오고 이 사람들을 수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독일 안에서 또 갈등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계속됐고 91년에는 이라크가 또 쿠웨이트 침공해요. 아무튼 계속 1년에 한두 건씩 계속 그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기간을 유학 시절에 겪었습니다. 아무튼 이 89년에 그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것은 4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냉전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것이 미술관에 아주 직접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97년에 구겐하임이,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스페인 빌바오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에 아주 혁신적인 건물 하나를 지어서 개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바오 분관이죠. 구겐하임 분관인데 작은 공업 도시로 계속 어떻게 좀 이 도시를 좀 부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빌바오 시에서 프랑크 게리라고 하는 미국 건축가를 데려다가 아주 독특한 형태의 미술관을 지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이 이 티타늄으로 뭐 종이 구겨놓은 것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고 내부가 이렇게 복잡해요. 지금 저 아래쪽 저쪽이 입구고요. 들어오면 이제 이런 홀이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짓다 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벽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공면으로 둥글둥글한 그런 공간인데 이게 아주 세계적인 히트를 칩니다. 이 미술관이. 그러니까 관광 중심지, 스페인 관광 가면 저걸 보러 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술관이 1년에 한 100만 명씩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이 도시의 주요 수입원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걸 구겐하임 효과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시기 이후에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미술관 신축, 미술관을 새로 만드는 그런 붐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런던의 테이트 모던입니다. 원래 런던의 테이트 미술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고전시대 미술서부터 근대까지 미술 작품을 소장하는 그냥 통상적인 미술관이었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던 그 발전소 건물이죠. 발전소 건물을 통째로 개조해서 테이트 모던이라는 이름으로 미술관을 만듭니다. 2000년에 개관을 했고, 그러니까 건물 뒷모습이고요. 이게 내부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터빈이 들어있던 굉장히 크고 높은 긴 홀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 시즌마다 작가 하나를 초대해서 홀 전체를 사용하는 설치를 하게 하고요. 굉장히 그 세계적인 작가들이 여기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현대차가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여기 매년 연간 10억 정도의 지원을 계속했었어요. 이런 그 미술관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생겨요. 지금 아부다비의 루브르인데요. 루브르 이름은 갖고 왔지만 루브르식의 옛날 미술관은 아니고 현대미술관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3월 말인가 4월에 가서 봤는데 아무튼 환상적인 공간이고 컬렉션도 참 대단한. 그러니까 이게 그 아부다비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죠. 아랍에미리트가 막대한 그 석유 자본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뭐 있을 건 다 있는데 문화적인 어떤 세계에 통용될 만한 문화적인 시설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고 이걸 대대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부다비의 루브르고 아부다비의 또 다른 미술관은 아까 그 프랑크 게리가 지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홍콩의 M 플러스라는 미술관이고 2021년에 개관을 했네요. 여기가 바로 아부다비의 그 구겐하임입니다. 프랑크 게리가 지은 거고요. 저게 미술관으로 어떻게 기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냥 이 사람은 종이 같은 걸 구겨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그걸 그대로 3D 모델로 만들어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건축비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그러면 정말 제로에 가까운 막대한 그 공간의 낭비가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이런 파격적인 그 형상, 파격적인 건축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2013년에 아마 개관한 걸로 아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미술관들이 지금 도시의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문화상품, 랜드마크이면서 문화상품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63빌딩에서는 한화문화재단이죠. 한화재단에서 파리의 뽕피두 센터하고 손을 잡고 분관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유명한 큐레이터들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팀이 꾸려졌고 내년 아마 개관 예정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대규모 관객을 동원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아마 한화에서 수족관이나 뭐 아이맥스 같은 거 하는 것보다 이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뽕피두 센터 같은 그 분관 만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세기까지 오게 됩니다. 21세기에 왔을 때 미술관의 그 성격을 바꾸는 가장 큰 요소는 결국 디지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유명 미술관들에서 작품들을 고해상으로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에서 시작한 겁니다. 구글이 뭐 구글 어스, 구글 어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하여튼 그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다 긁어 모으잖아요. 근데 아트 프로젝트, 구글 아트 프로젝트라는 건 결국 주요 미술관들의 소장품들을 디지털 이미지로 바꾸는 거예요. 고해상도로 온라인에 그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를 고화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2017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40만 점 소장품 이미지를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 액세스 정책을 선언했고요. 제가 이번에 모마에 갔더니 한쪽에 현대카드가 그 대형 그 디지털 월을 만들어서 작품을 돌리고 있고, 그 모마 아트숍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 아트 상품들을 쭉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데, 한쪽에 LG 모니터 큰 게 하나 있고, 거기에 고호 그림이, 반고흐 그림이 정말 실제로 손으로 손 앞에 이렇게 잡힐 것 같은 고화질로 모니터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TV를 보통 꺼놓지 않습니까? 근데 꺼놓으면 이제 검정색 유리판이 하나 벽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계속 그림을 바꿔가면서 명화를 걸 수 있는 그런 걸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그 디지털화의 영향은 미술관의 운영 방식 자체를 아예 바꾸게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일어나게 돼요. 전 세계 미술관들이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소장품들을 어떻게든 그 온라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서 우리나라 작가 한 50명을 골라서 한 1시간 넘는 분량의 그 인터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회수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근데 그렇게 미술관에 가서야 볼 수 있었던 그림을 그냥 집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게 만들고, 작품을 직접 보고 보고 관객이 느껴야 됐던 부분을 작가가 직접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미술관의 운영 방식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2020년 그 코로나가 여기에 제일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미술관들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미술관의 내용을, 콘텐츠를 인터넷상에 올려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술관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변화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젊은 세대, 인스타그램 세대의 등장입니다. 젊은 관객들은 미술관에 와서 그냥 작품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와서 사진을 찍고 싶어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미술관들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인스타그래머블 한 공간을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게 근사한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 전시 자체를 그런 걸 위해서 만드는 거. 지금 거의 모든 전시 홍보물을 인쇄를 하지 않아요. 인쇄물로 하던 거를 그냥 한 3분짜리, 한 2, 3분짜리 티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디지털 혁명에 의한 미술관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지금 몰입형 미술 전시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영상 기술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간 전체, 전시 공간 전체를 하나의 그 디지털한 그 이미지 환경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관객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건 지금 뭐 반고흐 얼라이브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 그림 속으로 관객이 걸어 들어가서 그 그림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전시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 다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서 자기 셀카 사진을 찍으면 이건 그냥 바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환경, 이걸 몰입형 전시라고 그러는데요. 이머시브 하다 그러는, 이머시브 아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관객이 그 안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관객이 그 안에 들어서서 사진 찍고 온갖 그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그 모마의 현대카드가 만들었다는 디지털 월인데, 거기서 저런 식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어요. 반 고흐의 뭐 보리밭, 밀밭이죠. 밀밭 속에 마치 사람이 걸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식의 변화. 근데 이제 이 변화는 뭐 젊은 관객의 그 요구에 맞춰준 변화인데, 이것은 그러면 좋기만 한 변화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이 이렇게 가다가는 어쩌면 벌써 이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엔터테인먼트 산업하고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이 와서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만족스러운 체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 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미술관의 역할이 되어 버린다면, 그러면 과연 미술의 가치라는 것,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미술의 가치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마간산식으로 뭐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해서 21세기까지 미술관을 이렇게 둘러본 여행을 한 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미술관이라는 것이 결코 중립적인 공간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미술관을 누가 만들었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미술관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는지, 미술관이 어떤 작품을 선택하고 어떤 작품을 배제하는지,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선택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관들이 실험적인 미술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술관들, 뭐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서 이를테면 올해의 작가상, 작가 4명을 골라서 작품 제작 지원을 해주고 대규모 전시를 만든다 했을 때, 대단히 그 일반 관객으로서는 좀 생소한 비디오 아티스트들이 주로 등장한다든지, 같은 작품들이 너무 실험적이고 난해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는 데는 미술관들 나름의 그 사정이 있는 거예요. 실험적인 미술을 통해서 미술을 전시함으로써 문화적인 경쟁 속에서 어떤 선진적 위치를 선점한다,
이런 그 의도가 들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것이 미술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그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미술인 100명이 있다 그러면 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는 작가의 수는 뭐 5명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미술관에서 전시해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냐, 이제 이런 불만이 많고요. 미술관이 과연 누구를 위한 미술관이냐. 뭐 지역 작가들은 기회를 안 주고 어디 외국서 활동하는 작가들만 데려다가 전시하는 게 이게 공공 미술관이 할 일이냐, 이런 그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에는 결국 국립현대미술관이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이면 시립미술관이 이 미술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하는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관은 그저 그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구경하러 가는 곳, 그러니까 그걸 뭐 전문가들이 수집해서 전시해서 관객들에게 감상하게 하는 곳, 이런 곳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너무나 소박한 생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8세기의 대형 박물관이 모든 그 지적인 욕구가 있고 또 호기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의 남성 관객이 대부분이었어요. 여기에 여성, 또 노동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가 돼 있었던 거죠. 19세기 루브르 미술관도 시민을 위한 미술관을 표방했지만 전시된 작품들은 여전히 왕족과 귀족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 20세기 모마가 현대미술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를 이렇게 보여준다 했지만 실제로 그 미술은 서구 미술, 특히 미국 미술이 중심이었어요. 여기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작가들은 끼어들 자리가 없었던 거죠. 지금 항상 어떤 그 제한된 그 관객과 제한된 어떤 관점에 의해서 미술관이 운영되어 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세기, 21세기 미술관, 지금 여기저기서 문을 열고 있고 계속 활발하게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21세기 미술관들은 어떠한가? 이 미술관들은 좀 더 다양한 그 목소리를 담고 있는가? 민주적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고 한편으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보려면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꼭 미술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접근성이 향상된 거, 또 다양한 배경의 관객들을 좀 미술관으로 끌어들이고 싶다 하는 노력도 미술관들이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미술관에서 관객들에 대한 미술 교육,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강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도슨트를 통한 전시 해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노력도 많이 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성 작가, 비서구권 작가, 소수자 작가들에 대한 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 과정 속에서 미술관이 훨씬 더 흥행을 고려한 그 상업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또 커집니다. 그러니까 미술 통한 전반적인 교육의 기회보다는 오락 또는 즉흥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중시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인 거죠. 미술관의 신축이나 미술관의 활성화가 젠트리피케이션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미술관이 하나 생기면 그 일대에 이제 새로운 새로운 매력적인 부동산 그 투자물들이 생기는 거.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군소한 그 주민들이 쫓겨나고 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죠. 아무튼 이런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21세기 미술관에서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또 한편으로 공존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미래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술관은 어떤 것일까? 근데 첫째로는 사실 미술관이 모든 사람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경제적 여건, 또 교육 수준, 나이, 장애 여부 이런 것 관계없이 누구든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하는 것. 지금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있어서 미술관에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가보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랑 관계없는 곳이야 하고 아예 관객 쪽에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미술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이 갖고 있는 시각만이 아니고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 그런 전시 기획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그것은 현실의 사회의 문제고 이건 미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접 다루는 그런 미술관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동시대의 미술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 등등 지금 우리가 또는 우리 사회 같으면 이렇게 극심한 이념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미술관 안에서 미술 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다뤄지고 그것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 미술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미술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관객이 참여할 수 있고 관객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미술관을 한번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대강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미술관 가실 때, 이 미술관은 왜 이런 작품들을 모았을까? 왜 이런 전시를 기획했을까? 누가 여기에 올 수 있고 누구는 여기 오지 못할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 그냥 남이 보여주는 것만을 보는 관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좀 더 스스로 질문하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관객으로 좀 나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여기까지 한 이야기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먼저 받고 나머지 시간에 오늘 그 과제를 내주신 네 분의 과제를 잠깐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네. 작은 질문인데요. 앤디 워홀의 팝 아트는 산업 제품을 이렇게 네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품의 디자인을 한 작가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게 저작권의 문제가 되진 않았겠어요.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 앤디 워홀이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유명 인사들 그 사진을 또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사진 원작자에 대해서 어떤 그 크레딧을 밝히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개념이 확실해졌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아마 60년대에 그게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을 것 같고 모르죠. 그 디자이너 그 캠펠 수프깡통 디자이너가 여기에 내 저작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아마 앤디 워홀이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에피소드는 아직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술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좀 이렇게 미술사의 흐름을 조금 얹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좀 더 이렇게 풍부한 사례들을 같이 보여드렸으면 더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팝아트에도 앤디 워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거든요. 그 만화를 그냥 그 아주 크게 확대해서 대형 캔버스에다가 망점까지 찍어서 그린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작가도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인데 그 경우는 정확히 저작권자가 있는 거잖아요. 만화니까. 그 원작자하고 상의를 했는지 이게 팔리면 어떻게 나눠 가질 거를 상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제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과제 주신 분들 작품을 여기 슬라이드를 여기다가 못 넣고 따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냥 확대해 볼까요? 김금희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좀 굴러다니는 물건들, 약간 이제 용도가 좀 애매해진 물건들을 화분 꽃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좀 바꿔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장합니까 저것이? 그래서 이 장화로서는 좀 뜻밖의 경험이겠죠. 장화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튼 제가 그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 100% 충분히 그 적용하신 거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사물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사실 옆에 있어도 신경 안 쓰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물건들이. 근데 그 물건들에 주목하고 그것들에다가 다른 이야기를 담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하여튼 이 과제의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하게 봤습니다. 과제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이분 드로잉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나? 여기 이게 안 깔려 있나 보다. 수수라고 쓰셨는데 어느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암호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결석, 부재 이런 뜻이잖아요. 앞에 쓰면 조금 설명을 주시겠어요? 아, 글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고 글을 제가 설명을 못 읽어가지고 아, 아 그러셨구나. 음, 옷걸이 같고요. 옷걸이인데 옷이 없는 옷걸이고 위에 지금 먼지털이개 같은 게 하나 위에 있고 네네. 아무튼 뭔가가 빠져 있는 상태, 부재하는 상태에 하여튼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설명해 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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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지 방에 걸린 빈 옷걸이가 쓸쓸하게 말을 건다. 퇴근 후 옷을 받아 툭툭 털어 옷걸이에 단단히 걸어두곤 했다. 그때는 빈 옷걸이가 부재를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곧 돌아온다는 기다림도 숨어 있었다. 잠깐 방 안을 기웃거릴 때 빈 옷걸이가 보이면 부재를 의미하는지라 걱정되고 때론 잘못을 지적받지 않을 안도감에 죄스러움을 숨기곤 했다. 빈 행거에 매달린 옷걸이 모양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애처로운 내가 문턱에 기대고 있다. 든든하게 지탱할 의지가 사라질수록 행거와 옷걸이가 더 위태로워 보인다. 부재와 존재 서로를 공유한다 했던가. 존재는 부재를 증명하고 부재는 존재있기에 필연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이다. 사유를 통한 경험은 시공간의 벽을 허물어버린다. 존재 그리고 부재는 삶과 죽음처럼 그대로 놓아져 버리자 행거 옷걸이 그리고 또
걸려진 또한 걸릴 500초죠. 제목은 어느 날. 네, 짧은 글인데 울림이 있네요. 이 글쎄 뭐 아주 소박한 그림이고 그냥 그야말로 생각을 그냥 아주 그 최소한의 그 표현으로 그냥 담아내셨는데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 글을 쓰시면서 한쪽에 이런 소박한 드로잉을 같이 하셔도 좀 더 그 생각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 쓰다가 막히면 끄적거려서 그려놓고 그리다가 또 막히면 글 쓰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이 보내주신 글이 아마 메일로 와 있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제일 먼저 왔어요. 이 임지훈 선생 과제물이 바다와 하늘을 주제로 해서 거기에 관련한 그 사진인가요? 사진과 글, 그러니까 시 한 편을 같이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면서 저녁 때 이제 메일 확인하면서 임지훈 선생 과제가 왔길래 이런 식으로 한 2, 30분이 다 과제를 내시면 참 큰일 났구나 걱정 그러면서 봤어요. 근데 그 큰일은 안 났고요. 너무 그 시가 아마추어 같지 않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인이신지를 제가 몰랐고요. 제 수업 하나 듣고서 이렇게 쓰신단 말인가 그러면서 갑자기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근데 너무 감사했고요. 한번 짧게 좀 설명 주시겠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줄 수가 있어요. 예. 저는 그 과제의 포인트를 네. 그 주위에 있는 사물이라는 게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바다하고 하늘이기 때문에 그걸 사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그 차이점도 많고 같은 점도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들이 다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다르지만 같은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데 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바다도 공간이고 하늘도 공간이지만 그 색깔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어떤 상티망, 정서, 감정 이런 게 따라서 같이 동일시되는 순간이 있다고 그게 포인트를 맞춰서 과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동일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하늘도 바다도 뭐 인간한테는 그렇고 친절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는 자연 그대로인데 사람이 그 바다에서 어떤 느낌을 받고 하늘에서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하는 측면에서 짧은 제시를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과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뭐 말하다 보니까 더 이상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저한테는 맨날 이제 손 안에 있는 작은 물건들이 관심사였는데, 그리고 되게 그런 사물들을 골라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다하고 하늘 이렇게 해서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규모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대상 두 대상이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다루셨을까 하고 사실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둘의 차이보다 둘의 공통점을 찾으셨는데 그 공통점에서 결국은 그 사이에는 그 둘을 구별하거나 둘을 인식하는 나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둘 사이에 공통점을 가지고 둘의 차이를 없애보거나 또는 둘의 차이를 하나의 그러니까 둘의 특성을 이렇게 교환해 보거나, 그러니까 하늘의 일부가 바다로, 바다의 일부가 하늘로 이렇게 가거나 하는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뭐 옛날 드로잉 중에 의자 두 개를 놓고 둘 중에 한쪽씩을 떼어서 그 일부를 서로 교환해서 조립하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묶어보는 그런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걸 이렇게 바다와 하늘 같은 큰 스케일의 대상에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대학생 리포트 정석으로 써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보실까요? 예, 박수. 네, 조정미 선생님은 근데 이 전통 그 다관하고 전통 주전자죠, 세라믹 주전자하고 코카콜라 캔하고를 가지고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그대로 작품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할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챗GPT 프로그램을 최근에 수업을 통해서 얻으셨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챗GPT한테 시키면 별걸 다 해주거든요. 지금 보시죠. 처음에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소통이 잘 안 되는. 네. 지금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제로 실현이 안 됐을 뿐이지, 실제로 실현해서 어디 전시장에 갖다 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결과물이 됐어요. 여기 망했다는 건데. 왜요? 선생님이 그 질문의 주제가 저는 딱 했을 때 내려놓기나인 예, 예. 찬에 털인 네네네. 그런 저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네. 전혀 다른 게 엉뚱하게 교차되면서 근데 이게 어떤 디자인의 개발이라는 그런
그런 방향으로 가고 네네. 사람들이 꼭 코카콜라 회사의 굿즈 같은 너무 상식적인 네. 내용들이 나와서 네네. AI가 나는 어차피 나를 떠넘길 수는 없구나 하는 그런 네네. 오히려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처음에 그 엉뚱한 그거 있잖아요. 네네. 잘못된 대화로 인해 나오는 네네. 엉뚱한 거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네. 저게 너무 이게 그 사람이 생각했으면 절대 저거를 내보이지 않는 네네. 그거가 굉장히 더 애정이 가고 네. 만약에 어떤 작품을 하고 싶다면 AI 음. 한다면 잘못된 프롬프트에 의한 어떤 네. 우리는 그 감정으로 말을 받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노인네들 그 농담 중에 택시를 타고 얼떨결에 전설의 고향 가자고 했더니 예술의 전당 앞에 정말 대단한 하는 그 농담 있잖아요. 네네. 깜빡깜 그렇듯이 어떤 우리 인간 간에 대하는 서로의 이제 감정이나 느낌으로서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어림짐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네. 이제 쟤는 내가 질문하는 그걸 그대로 네, 토식까지 네. 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네. 감정이나 뭐나 그러니까 우리 단어법 같은 건 우리 네, 쓰잖아요. 네, 네. 그래도 내가 뭐 단어법을 써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단어법을 쓰는구나 그 알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전혀 못 알아듣고 우리가 아는 그 자체로만 받아들인다는 그거가 저게 처음에는 막 너 왜 이렇게 웃기니 쓰면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네네.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내고 보니까 저게 너무 애정이 네네네. 앞으로 저런 내가 만약 미술가라면 저런 작업들을 네. 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여기 보면서 제 작품도 이런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양 한 마리를 만들어 놓고 양털 대신 표범 가죽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양인데 하도 이제 뭐 잡아먹히고 쫓기면서 사니까 자기를 표범으로 그 위장을 해서 양이지만 표범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물건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근데 저게 지금 AI가 그 4번을 강의를 이제 네네. 평생교육 종로고에서 하는데요. 네, 선생님이 계속 유료를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우리들 어르신들 사이에서 어르신들이 유료를 쓰면 너무 아깝다. 신청만 해놓고 그냥 날린다 그래서 네네. 유료를 못 써갖고 그러니까 말은 계속 되는데 그림은 한두 개만 하면 저기 그렇죠. 20불짜리 네네. 등록하라고 계속 나왔는데 이제 우리 또 그 선생님은 절대 그거 하지 말고 말고. 그래서 지금 하루 쉬었다가 또 하고 네네. 또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막 20불짜리 뭐 100불짜리 이렇게 갔을 땐 또 다른 느낌이 나오니까 그것도 네. 또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로 네. 이 개념 미술보다는 AI에 대해서 네, 더 네. 많이 아는 거. 저도 이번에 뭐 그 아들이 그쪽에서 일을 해요.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하여튼 AI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별의별 걸 다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저는 이제 그런 욕심이 없는데 왜 미국 미술 시장에 진출할 생각이 없느냐. 그러면서 AI한테 쭉 써줘요. 걔가 쓰는 거는 무슨 클로드인가 하는 건데요. 근데 거기다가 굉장히 상세하게 조건을 달아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뭐 미국의 뭐 대표적인 미술관의 큐레이터야. 그러면서 이러이런 대한민국의 작가 아무개가 이런 작가인데 이 사람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뽑아줘 했더니 제 근래 했던 전시의 자료까지를 다 읽어요, 얘가.
다 읽어서 그거는 아마 월 3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다 적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한국에서 어떤 상태인데 미국 미술계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개념적인 것, 또 미술에 대한 뭐 질문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미국 미술관들의 트렌드에 딱 맞는다. 근데 여기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뭐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망설여지는 경험이었어요. 이걸 정말 얘 말대로 해봐 이렇게.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다 이렇게 무산될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판단에 의해서 여태까지 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니고 여러 그 전략적인 판단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작업 과정에 계속 들어와 있었던 거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AI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이미지를 만들고 하는 거야 뭐 제가 굳이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보를 모으고 또 그걸 분석하고 하는데 엄청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어떤 거대한 존재가 하나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료를 검색을 할 거 아니겠어요? 신처럼 모든 걸 아는 존재가 바로 손가락 몇 개 움직이면 튀어나오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제가 후기에 썼듯이 다 하고 나서는 좀 허무하고 천마리가 망했다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순수한 창작의 번뜩임이나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거에 끄달려 가는 거예요. 그 즉각 결과가 나오는 그거에 이렇게 매료되면서 끄달려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창작이 내가 생각했던가 형식의 이미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 이미지라고 착각하지 않을까 하는 좀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근데 또 느낌이 여기를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워하면 한 몇 년만 이거를 두려워해서 내가 근접하지 않으면 아마 이것의 한 세대들하고 아까 MZ 세대라고 했잖아요. 그 세대들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그렇죠. 것 같다는. 네. 어떡하다가 얘기가 AI로 갔는데 아니면 하여튼 너무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이 미술관 얘기를 할 생각을 사실은 처음에 못했어요. 그냥 되게 과제를 해오시면 미리 좀 제가 과제를 전부 검토를 해서 적절한 코멘트를 좀 달아서 그걸 같이 이제 발표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했다가 매일 맨날 확인하는데 이러다가는 이제 뭐 한 30분도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걸 미술관 얘기를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한테는 이번 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됐는데 이번 강의 참여하게 된 게 여러 가지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서 더 좋았고 또 너무들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강의를 통해서 현대 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셔서 뭐 미술관을 좀 이렇게 더 많이 찾고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시고 그렇게 좀 생활을 바꾸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아무튼 계속 공부하시는 열정을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